저는 사실 이게 한국이 애 키우는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북한이 막 2.4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하락해서 1.8까지 떨어진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공농장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째,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출생 문제. 간단하게 조사된 거 말씀드리면요. 현재 올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 예. 근데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1.8. 그러니까 한국의 2배 살짝 넘는 겁니다. 예. 이게 북한 인구가 지금 2,616만 명이 조금 넘고요. 한국의 인구는 지금 5,155만 명이 좀 넘습니다. 거의 이제 2배 가량 되는데, 출산율 문제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어떻게 찾기가 어려워요. 워낙 국가적인 이슈니까. 다만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 이유는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출산율 얘기를 할 때 이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이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되고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태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구 감소가 문제인 이유는 연령대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하게 수치로만 보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층이 평균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숫자를 합쳤을 때를 생각하면 연령대가 조금 낮아져서 이게 완화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수치상 이렇게 평균이 좀 낮아진다 이 정도의 해석이지 뭔가 해결된다 이것까지는 조금 약간 무리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기대치에 대한 거라서 사실 그때 가봐야 사실 알 만한 문제긴 한데요. 우리 정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출생률이 지금 1.8명? 그 정도면 엄청 높은 거죠. 네,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높은 수치가 있는 북한과 한국이 일단 합치면은 그게 일단 한국의 저출생의 낮은 수치를 상쇄시켜 주니까 일단 평균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출생의 원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됐을 때 좀 더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는가? 만약에 된다면은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통일됐는데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전 통일이 되면은 좀 더 먹고 살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통일되면 네. 먹고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군요. 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생률이 높아질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왜 출생률이 낮은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 후에도 저는 여전할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률이 낮은데 우리 왜 낮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통계를 보면은 이게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취업 문제, 아니 육아 문제 등등은 다 이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 분단대 한반도에서 좀 더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분단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한 한국 사회에서 아기 키우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이게 남자들은 군대를 또 가야 되니까 사회 진출이 좀 늦어지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이게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점점 출생하는 그런 요인도 적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게 경제 사정도 어렵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분단 비용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여기에 그동안 국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몇 조도 더 될 거예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는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도 지금 출생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는 북한이 막 2.4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하락해서 1.8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단 생각해보면 저희 저번에 그 북한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도 하시고 또 육아도 많이 이렇게 전담해서 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성분들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북한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는 이 출생률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농경사회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좀 더 중공업이나 아니면 이런 경공업 쪽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가 뭔가 인구만으로 이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형태여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완전히 뭐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일리가 있는 해설인 것 같은데, 이 도시화가 되는 국가일수록, 개발이 되는 국가일수록 그 이제 아이가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게 사실은 선례가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정수 좀 아세요? 전 동의합니다. 네. 되게 그 좀 분석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게 애를 낳고 살려면은 우리 사회가 참 살만한 사회다, 좋은 사회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독재 체제이고 맨날 뭐 이것저것 시키고 뭐 노예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더 하시지 않나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생산적인 일, 돈 버는 일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았어. 맞나요? 이게 사실 이 여성과 남성의 직업의 군상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사실 남자들이 세대주거든요. 북에서는 아직도 호주제가 있어요. 이 세대주가 직장에 다니고 뭐 공장에 다니고 해서 배급을 타고 돈 벌어 이랬는데, 그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주부로 되어 있고, 근데 고난의 행군이 딱 오면서 배급제가 붕괴됐어요. 아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배급은 없고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노동만 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돈 벌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해서 고난의 행군을 딱 지나면서 이제 역전이 돼 버렸어요. 여성의 위치가 경제적 주체로 여성이 등장을 하고 남자는 경제적 주체에서 이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이 이유 때문에 네. 북한 여성분들도 출산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의 북한 사회까지 좀 반영이 되는데, 지금 북한 청년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고 한국과 좀 비슷해졌거든요. 예. 결혼하셨어요? 뭐야? 의도적 타이밍이. 저는 일단 결혼은 안 했고요. 일단 북한의 그 커리어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교육에 이게 뭔가 정도가 높아지면은 좀 더 자신의 그 직업이나 삶을 좀 더 이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애 낳아서 희생하면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요즘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특히 남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뭔가 자기의 삶을 중시하는 이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게 육아에 대한 뭐 출생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북한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시장에 나가서 입벌이, 그러니까 밥벌이죠. 밥벌이도 하기 힘든 형편에서 시집까지 챙겨야 하는 게 싫다. 진짜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결혼하면은 보통 이제 그 남자 쪽에서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이니까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결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시집까지 챙겨야 되니까 입이 많아지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슈퍼우먼을 그렇죠. 대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한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애도 키워야 돼. 뭐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장사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살기 힘들죠. 네. 출생률이라는 게 워낙 뭐 단순하게 답이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남북이 이렇게 합의 좀 이렇게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인구가 좀 그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되고 하면은 그래서 출생률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그 한국이 애 키우는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의 위험이 있지. 저쪽에서는 미사일 쏴대지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또 되게 원정 출산도 있잖아요. 아니 한국이 좋으면은 한국에서 낳지 왜 원정 출산을 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해소하려면은 전 통일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되고 뭐 모병제도 바뀌고 징병제도 안 해도 되고 점점점 그런 되게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되면은 좀 더 애 낳고 사는 것도 고대해 보지 않을까? 네, 지금보다 더. 네.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그 청년들이 뭐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애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육아가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육아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이렇게 좀 아이 키우는데 좀 부담이 덜 하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법제화하자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한 200만에서 250만 있는데 노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없는 분야가 뭐냐면 이 가사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에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가격 좀 비싸지 않은 그 인건비 가지고 그 가정부이죠. 그래 고용을 해서 뭐 베이비시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될까요,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한국은 어쨌든 공보육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사노동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기조랑은 잘 안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중요하다고 하면서 학원 키우는 느낌이랄까요? 예, 유치원, 영화, 뭐 영세반 이제 만들자, 공공보육 강화하자 하면서 시터를 또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들여온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인지부조화 같은 느낌은 듭니다. 글쎄요, 뭐 사실 저임금 가사 노동자가 필요한 가정도 많을 테니까 그런 가족들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이미 한국인 시터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굳이 외국인 시터를 쓸까? 나는 내 친구들은 다들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베이비시터에 맡겨요? 그런 근데 친구들 있어. 뭐 가사 노동이라도. 비용 가격의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따져볼 것 같아. 그게 크지 않으면 굳이 그냥 한국 분들을 쓰시.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그런 외국인 베이비시터나 외국인 뭐 가정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 그렇게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이제 가사노동 가사일 봐주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뉴스로 나오기도 하잖아.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가 있다면 나는 일을 안 할 것 같아.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나만의 청소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근데 외국인 가사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별 그런 게 하나의 그 방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이게 문제가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정착을 했거든요. 사실 다문화 시대잖아요. 네, 다문화 시대라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배타적으로 지금 아직은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오늘 주제가 뭐 통일과 뭔가 좀 관련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저출생의 해결 방법을 뭐 좀 통일을 통해서 찾는다고 한다면은 일단 통일은 뭐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겠죠. 통일이 되면요 취업하는 사람 있을 테고요 여전히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사노동도 또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어제 다양한 가능성이 생기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건 사실 위기거든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이제 내수 노동력의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 요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고민해서 될 게 아니니까 이 남과 북이 이렇게 합쳤을 때는 시장이 커지니까 출생률 또한 문제가 많이 상쇄될 거다라는 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출생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내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깊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못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한번 우리 상상하는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거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북한 여성분들과 남한 여성분들의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해결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뭐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세대 분들이 우리에 비해선 가영아 너네 때는 정말 편해진 거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뭐 시집살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근데 우리 세대가 느끼기엔 변한 게 없거든요. 맞지 않아 친구들아.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한반도의 여성분들의 얘기를 정말 경청해서 듣고 그 안에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거길 통해서 도출해서 솔루션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다 모든 세대가 통틀어서 그 문화를 젊은 다음 세대들이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 않는 이상 아마 저는 좀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정책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죠. 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맞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당면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꼭 필요하게 고민을 이야기해봐야 하는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이제 다들 청년이니까 어쩌면 저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들으시고 고민을 좀 해봐 주시라 이런 간곡함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저출생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고민이긴 하지만 우리 통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